정선이는 늘 하던 대로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짧아진다더니 이제는 알람 시계 없이도 자연스럽게 깨어나곤 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강원도 속초의 서늘한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봄이 오는 냄새였다. 바다 내음과 산의 싱그러움이 뒤섞인 이 작은 도시만의 독특한 향기. 그녀의 집은 오래되었지만 정갈했다. 40년 전 남편과 함께 지은 2층 단독주택. 벽지는 바래고 마루는 삐걱거렸지만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이 역력했다. 거실 창가에 늘어선 다육이 화분들, 손바느질로 만든 방석과 커튼, 매일 아침 정갈하게 정리되는 식탁, 모든 것이 그녀의 성품을 닮아 조용하고 차분했다. 오늘은 재현이가 온다고 했지. 선희는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다. 아들 이재현이 아내 한과 함께 온다고 며칠 전에 연락했다. 몇 달 만에 방문이었다. 서울에서 일하느라 바쁜 아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가끔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선희는 이불을 털고 집안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그리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재현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이었다. 된장을 푸르르 끓이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마음을 단단히 다졌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날이었다. 아들에게 아직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아니 말할 수 없었던 비밀이 있었다. 물론 전부를 털어놓을 생각은 아니었다. 그저 일부만, 아주 조금만이라도. 엄마, 여기야. 오후 3시쯤 대문 너머로 재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마당까지 나가 문을 열었다. 재현은 여전히 훤칠하고 건강해 보였다. 옆에 선하은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예의 바른 웃음을 지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래, 하은아. 많이 바빴지? 재현이 종이백 하나를 건넸다. 엄마, 선물이야. 네일아트 쿠폰이야. 요즘 유행이라더라고. 선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 나이에 웬 네일이냐. 돈만 아까워. 하은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예쁜 건 나이랑 상관없잖아요. 어머님 손도 참 곱고 예쁘신데. 그 말에 선희는 조금 마음이 녹았다. 결혼 초엔 어색하기만 했던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정이 들었다. 비록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들어와라. 된장찌개 끓여뒀다. 저녁을 먹고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셨다. 재현은 보험회사에서의 승진 이야기를, 하은은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카페의 근황을 전했다. 선희는 묵묵히 들으며 간간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지 않으세요? 글쎄, 할 일은 많아. 텃밭도 돌보고 동네 할머니들하고 가끔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말이야, 엄마. 재현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해 본 게 있어. 선희는 재현의 표정을 살폈다. 어릴 때부터 무슨 말을 하려 할 때면 저런 표정을 짓곤 했다. 우리 둘이 이 근처로 이사 올까 해서. 엄마도 이제 혼자 계시기 좀 위험하잖아. 만약에 뭔 일이라도 생기면 같이 살면 어떨까 해서. 선희는 놀랐지만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래도 되겠니? 아직 신혼인데.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생각해봤어요. 어머님 건강도 걱정되고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사고 소식도 많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 집도 너무 오래됐어. 수리할 곳도 많고 우리가 같이 살면서 조금씩 고쳐나가면 좋을 것 같아. 선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식들의 효심이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오래 묵혀둔 불안이 꿈틀거렸다. 그날 밤 재현과 하은이 잠든 후 선희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장롱이었지만
안쪽 깊숙한 곳에는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그녀만의 비밀 공간. 금고를 여는 순간 5개의 통장과 3개의 부동산 등기 서류가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 정선희 명의로 되어 있었다. 간호사로 일하며 차곡차곡 모은 돈, 남편이 남긴 유산, 그리고 몇 번의 신중한 투자를 통해 불린 자산. 합계 72억 원. 남편 이병철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 그 이후 그녀는 철저히 검소하게 살았다. 재현에게는 아버지가 남긴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집 한 채와 조금의 예금이 전부라고. 그것이 거짓말은 아니었다. 나머지는 모두 그녀 자신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었으니까. 돈은 조용해야 안전하다. 이것이 선희의 철학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변하지 않은 신념. 돈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다. 자식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재현과 하은이 함께 살자고 한다. 과연 이 비밀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 선희는 서류들을 다시 금고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 달 후, 세 사람은 한 집에 살게 되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새로웠다. 저녁이면 함께 모여 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에는 같이 장을 보러 나가기도 했다. 선희는 오랜만에 집안이 북적거리는 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재현은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자주 야근을 했고, 하은은 카페 운영으로 하루 종일 바빴다. 자연스레 집안일은 선희 몫이 되었다. 청소, 빨래, 요리. 처음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달라지는 것을 눈치챘다. 어머님, 장 보실 때 좀 저렴한 곳으로 알아봐 주세요. 이 동네 마트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음식은 조금만 해주세요. 요즘 우리 둘 다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어머님, 전기세가 많이 나왔네요. 에어컨 온도 좀 높여서 트시면 안 될까요? 하나하나는 사소한 말들이었지만 선희에게는 날카로운 바늘처럼 다가왔다. 무례함과 간섭 사이를 오가는 말투. 마치 자신이 집안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 어느 날 저녁, 하은은 더 직접적으로 말했다. 어머님,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어요. 어머님 연금으로는 생활비 보태기도 어려우시죠? 우리가 다 책임지고 있는데 조금만 절약해 주시면 좋겠어요.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밤 몰래 윤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수 씨, 나야. 아,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윤정수는 20년 넘게 선희의 금융 업무를 담당해온 자산관리사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꾸준히 그녀의 재산을 관리해왔다. 이사장님이라는 호칭은 둘 사이에 오래된 농담이었다. 그때 말했던 오피스텔, 아직 가능한가요? 서울 마포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직 매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요? 좀 생각할 일이 생겼어요. 정수는 선희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대신 바로 확인에 들어갔다. 그리고 일주일 후 선희는 결심했다. 재현과 하은이 외출한 어느 오후, 그녀는 다시 금고를 열고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다. 미리 불러둔 택시는 이미 대문 앞에 도착해 있었다. 운전기사가 물었다. 어디로 가시나요? 서울역이요. 선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서울 마포구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눈을 떴다. 전날 윤정수와 함께 계약을 마친 곳이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32층.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불했다. 통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어색했다. 40년 넘게 살았던 속초의 그 집과는 너무나 달랐다. 모든 것이 새 것이고 깔끔했지만 왠지 모르게 공허했다. 후회하지 않으셔도 돼요. 윤정수가 새 통장을 건네며 말했다. 이 계좌는 한가람 재단 명의로 열었어요.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한부모 여성의료장학재단입니다. 선희는 통장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간호사로 살아온 만큼 내 돈도 그 의미로 흘러갔으면 해요. 가난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여성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재단 설립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이사장님 뜻에 맞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 70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그날 저녁 재현의 전화가 수십 통 걸려왔다. 엄마, 어디 계세요? 갑자기 사라지시면 어떡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하은의 메시지도 연달아 왔다. 어머님, 걱정돼요. 연락 주세요. 어머님,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말 걱정돼서 잠도 못 자고 있어요. 하지만 선희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지금은 아직 대답할 때가 아니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선희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택배로 온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전해준 것이었다. 재현의 손글씨였다. 엄마께 갑자기 연락도 없이 떠나셔서 정말 놀랐어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말도 없이 나가셨는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하지만 며칠 동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제 욕심이었어요. 엄마를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엄마의 공간을, 엄마의 방식을, 엄마의 삶을 제가 침범했나 봐요. 하은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엄마를 부담스럽게 만들었다고. 우리는 도와드린다고 했지만 사실은 엄마가 우리를 도와주고 계셨던 거죠. 엄마, 돌아와 주세요. 이번엔 정말로 엄마 뜻에 맞춰 살겠어요. 간섭하지도 않을게요. 그냥 가끔 안부만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엄마가 그립습니다. 재현, 올림. 선희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 책상 위에 놓았다. 옆에는 재단 설립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윤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수 씨, 이제 첫 장학금 수여식 준비합시다. 네. 이사장님, 이번 가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현이한테 편지 하나 써서 보내주세요. 선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엄마는 잘 있다고. 화난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그리고 가끔 연락하겠다고. 다른 말씀은 안 하시겠어요? 지금은 아직이에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선희는 미소를 지었다. 이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이제는 그리 어색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정선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다. 창밖에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씻어내는 것처럼. 선희는 재단 서류를 펼쳐놓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72년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새 출발이 지금 시작되고 있었다.